네, 안녕하세요. 9주차 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봤던 거, 주일미군에 관해서 보다가 말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어서 관련 내용으로 쭉 진행을 하고,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자료들 가지고, 다른 주제로 또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원래 같으면, 저 대면 강의 같으면, 일단 여기서 강의 끝나요.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저게 남은 한 6주에서 7주차 정도는 그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발표로 채워집니다. 여러분들 발표로 이렇게 이제 이 주제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 코멘트를 달고 이러면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비대면 강의 같은 경우에는 16주를 그러니까 중간 기말 빼고 16주를 다 채워야 됩니다. 게다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저희가 중간고사를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간에도 강의를 해야 되고 기말고사에도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저도 대면 강의가 그립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대면 강의를 좀 하고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데 지금 뭐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주일미군의 역사와 전략적 위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주일미군은 태평양 전쟁의 승전국으로 군사적 점령 통치 기간을 지나 조약에 의한 합법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그 정치 외교적 및 이제 경제적으로 강고한 협력 기반 하에서 미일 안보 동맹의 표상, 미일 안보 동맹의 상징이 주일미군인 것이죠. 그 주일미군의 근거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시 체결된 미일 안보조약이며, 이는 적대국으로부터 동맹국이자 우호 협력 파트너로 변화된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여기 뭐 보시면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렇게 있고 블라블라 있고, 그 다음에 60년 2월 3일에 배치된 주일 상호 협력 및 안전보장 조약도 있고, 이건 이제 안보동맹 조약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이 조약들은 극동지역의 평화와 안전 유지를 주요한 역할과 사명으로 하고, 1966년 일본 정부가 밝힌 극동의 범위가 그 필리핀 이북, 그 다음에 일본과 그 주변 지역, 한국과 대만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으로 규정한 것을 보더라도 미일 동맹의 정체성은 다분히 그 동북아 지역적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미일 동맹은 근본적으로 유럽의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같은 지역 안보 동맹적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제 미일 동맹 플러스 한미 동맹 이래가지고 그 동북아 지역의 나토 같은 뭐 그런 연맹체를 만들려고 지금 미국이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구적인 어떤 그 뭐랄까 베이스로 그 한국에 주둔 중인 이제 유엔군사령부, 주한 유엔군사령부를 그 동북아 지역의 이제 나토처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심들이 간간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는 한국 국방부하고 미국 국방부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기사 좀 검색해 보시면 뭐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기사들이 몇 개 보일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 주일미군의 역할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임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서태평양과 인도양 그리고 북태평양과 남태평양을 연결하는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일미군은 해군과 공군 그리고 해병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상군은 긴급 대응을 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일미군은 그 주한미군과 그 불가분의 연관성을 지니는데, 이는 이제 1950년 그 북한의 6.25 남침 전쟁으로 설립된 유엔군 사령부의 7개 후방 기지가 일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은 사실상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한미군의 초기 부대들이 대부분 일본에 준하고 있던 주일미군 부대들이 파견이 돼서 전투에 참가를 했고, 거기서 이제 확대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태평양 사령부가 원래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일본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6.25 직후에 참전했던 그 스미스 부대, 이것도 사실은 주일 미군의, 그러니까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주일 미군의 이제 일부 특전 부대였습니다. 물론 참전했다가 작살났죠. 그래서 현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한 방위 임무는 유사시 그 한미 국가지도, 한미 국가지도 및 군사 지휘 기관의 합의하에, 이게 주도 부가 잘린 것 같은데, 하여튼 합의하에 1차적으로 주일미군이 태평양사령부의 지휘하에 전개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렇겠죠. 그리고 사실 주일미군은 지금 그 말이 좋아서 이제 일본의 방어를 위해서 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일본의 방어를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라 그 북한이나 중국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반도에 관여하기 위해서 주일미군이 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든 주일미군이든 다 이제 한반도 문제로 와 있는 거다. 그 유엔 사령부 후방 7개 기지는 요코다 공군기지, 자마 육군, 그다음에 미 육군 1군단 전진기지, 그다음에 요코스카에 있는 해군기지, 사세보에 있는 해군기지, 가데나의 공군기지, 후덴마의 해군과 해병대 기지, 오키나와 화이트 비치에 있는 해군 해병대 기지, 이 7개의 기지가 그 주한 유엔군 사령부의 후방 기지입니다. 이들 7개 후방 기지는 미국이 보장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목표로 하는 재래식 무기에 의한 침략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 그러니까 NBC 무기라고 불리는 그 뉴클리어, 바이오케미컬, 그 다음에 이제 C가 그렇지, 뉴클리어, 그 다음에 바이오 무기, 그 다음에 케미컬 무기, 그러니까 생물학 무기, 화학 무기, 그리고 이제 핵무기 등에 다 대응하기 위한 것들이고요. 이들 공격에 대비한 확장 억지력을 담보하는 전략 기지들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쉽게 설명하면 이거는 뭐냐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지들에 다 핵무기가 배치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관리하고 있는. 다시 말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주일미군, 그리고 주일미군 기지가 한반도 안보 공약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 증원군 투입에 그 주일미군 투입뿐만 아니라 일본의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유사시 또 전시를 가정한다면 주일미군의 중요성은 우리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제 그 미일 동맹 관계와 한미 동맹 관계는 긴밀하며, 북한의 핵무장과 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와 다양한 비대칭 위협 하에서 한미 동맹 관계는 미일 동맹 관계의 의존적 위치에 놓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1953년 10월 1일 체결되고 1954년 11월 17일 발효된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제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북한의 무력 공격에 대처하는 군사 중심의 방위동맹이라는 점에서 미일 안보동맹의 연장선에 있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됩니다. 한미상호 방위조약 서문에는 태평양 지역에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안보체제가 발전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한반도 국지 방어와 억제 측면이 강하지만 역시 이제 아태 지역 안보를 고려하는 미국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면 한미상호 방위조약에도 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 안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국의 안보만이 아니라 태평양 지역의 안보까지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 나아가 이제 2008년 한미 간 전략동맹을 합의한 것은 군사적 차원을 넘어 지역적, 세계적 차원으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2013년 5월에 그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략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군사동맹, 경제동맹, 사회,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의 신뢰동맹으로 포괄화하기로 한 것은 지역과 세계 문제에 미국과 한국이 공동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더욱 긴밀히 하고자 공약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미동맹이 아태 지역 안보의 핵심 축이라는데 공감한 것은 그간 지역 안보의 이제 그 핵심 축 또는 그 코너스톤, 이게 이제 주춧돌, 이게 주춧돌이라는 말이 맞을 거야 아마. 왜냐면 코너에 있는 돌이라는 얘기인데, 이라는 용어를 이제 미일 동맹에만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 동맹이 더 이상 한반도 영역에 머물러서는 아니 됨을 합의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미일 동맹만큼 격상시키고, 그 다음에 이 동북아 뿐만이 아니라 태평양 전체의 안보를 한미일 이 세 가지 축, 이 세 개의 축이 담당하겠다라는 것이죠. 뭐 미국과 하고 한국을, 일본하고 한국을 미국이 이제 식민지처럼 거느리고, 동맹이라고 하지만 이중대처럼 거느리고 같이 이제 태평양을 지배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동아시아와 아태 지역에서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와 범세계적 협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동맹 관계라는 점이 부각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맹 얘기하면서 필요할 때 돈 달라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큰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전쟁 나면 파병하는데 같이 와서 파병 저기 좀 일 좀 해달라, 뭐 이런 거랑 뭐 그런 것들. 나아가 이제 2012년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재균형 전략은 강력한 현상 유지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특히 군사적으로 미사일 방어와 공해 전투 개념은 일본, 한국, 호주, 동남아 국가들의 협력으로 중국의 반접근, 그러니까 이제 반접근은 뭐냐면 반만 간다는 게 아니고 접근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이제 안티 액세스라고 되어 있죠. 및 지역 거부, 에어리얼 디나이얼. 이건 이제 못 오게 하는 거하고, 이 지역에는 오지 못하도록 넓게 이제 뭔가 거부 의사를 밝히는 뭐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이런 전략을 상쇄시키면서 동맹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제 주일 미군은 일본의 적극적 협력하에 미사일 방어와 공해 전투 개념을 중심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대만을 포함하여 아태 지역 유사시 공격력과 방어력을 두루 갖춘 군대로 역할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강대국끼리의 어떤 그 군사적인 분쟁이나 또는 군사적인 어떤 대결,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해 전투, ASB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에어 씨 배틀, 하늘과 바다에서의 전투가 주축입니다. 실제로 이제 육상에서 맞붙진 않아요, 잘. 왜냐면 그렇게 맞붙을 수 있는 공간이 많지도 않고, 동북아 지역은 대부분 바다니까. 그렇다고 뭐 어디 중국 본토에 상륙 작전을 하기도 그렇고, 그랬다고 진짜 되게 진짜 제대로 싸우는 게 되니까 거기까지 가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이제 항공모함 동원해서 바다에서 이제 어르렁거린다든지, 뭐 바다 잠수함들끼리 바다 속에서 이제 서로 뭐 다툰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짜고 있는 겁니다. 주일미군은 일본 방어와 함께 아직까지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예방하는 이중적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야 우리가 지켜주는데 니들이 왜 이런 무기를 개발하려고 해? 라고 하는 걸 아직까지도 미국이 일본에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뭔가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그냥 우리 거 개량형이나 좀 만드는데 같이 하자 라는 식으로 쓱 들어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전투기를 옛날에는 전투기가 필요했으니까 그냥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그 FA-50 그거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거 보고 되게 배 아파했거든요. 아니 한국 같은 나라도 만들어서 파는데 우리가 왜 안 되냐 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보다 훨씬 더 먼저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을 하기도 했던 나라고, 2차 대전 때는 그야말로 날아다닌 나라거든요. 그래서 기본 역량은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일본이 제대로 진짜 각 잡고 제대로 만들면 진짜 잘 만들 것 같으니까 미국이 이걸 계속 방해를 해요. 그리고 그 돈을 미국의 이해가 관계가 되는 곳에 쓰도록 자꾸 이제 그렇게 조율을 하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상 공격용 전투기 FA2라고 있습니다. 그 F-16을 닮았는데 F-16보다 정확하게 한 1.5배 정도 큽니다. 비행기가 좀 커요. 네. 근데 생긴 건 F-16처럼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신기술이 들어갑니다. 그 탄소 복합 소재로 만든 이제 일체형 날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F-16은 그냥 리벳으로 만든 그
강판으로 된 날개인데 두랄루미 날개인데 이제 F2 같은 경우에는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탄소섬유로 만든 날개를 달거든요. 그래서 더 강하고 가볍습니다. 이 기술을 미국이 홀랑 가져가가지고 이게 80년대 얘기입니다. 홀랑 가져가서 이제 F-22 랩터를 만드는데 거기다 그 기술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일본이 새로 뭔가를 만들면 미국이 그걸 홀랑 가져가요. 잘 썼다 이러면서. 다분히 이제 자기들이 안보를 지켜주니까 니들도 이해하지라는 그런 거죠. 이에 동북아 지역에서의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할 경우 일본의 핵무장 예방과 함께 군사대국화 예방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에 한국의 동참이 없을 경우 주일 미군은 오히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주일 미군은 방위비 분담 수준을 넘어 보다 높은 차원에서 그 위상을 가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일 미군 구성 현황. 그 주일 미군은 이제 미국과 일본 간의 긴밀한 공조하에 전략적 고려에 따라 병력 수를 유동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력군이 해군과 공군이라는 점에서 그 주둔군의 숫자는 대체로 일정합니다. 2013년 현재 미국 태평양 사령부 예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총 36,700여 명이 80여 개의 지상기지와 해상에 분산 전개되어 있고요. 공식적인 주일 미군은 현재 육군 2,500명, 해군 6,750명, 공군 12,500명. 이게 이제 좀 이것도 뭐 최근 자료는 아니고 한 2년 전에 보고서니까 숫자는 한 100명 단위에 조금 차이 낼 수 있습니다. 해병 14,950명 정도입니다. 주일 미군은 미 육군 대장이 지휘하는 주한미군과 달리 해군, 공군, 해병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래서 이제 주일 미군 사령관이 제가 알기로는 미 공군 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군 중장인가 공군 대장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아울러 주일 미군에는 미 국방부가 고용한 민간 인력 5,500명 정도가 있으며 일본인 고용원도 23,000여 명 정도에 이릅니다. 일본인 고용원 23,000명은 아마 이제 뭐 식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정, 잡무 그리고 이제 뭐 기지 관리 업무를 할 테고 여기 주일 미군 중에 미 국방부가 고용한 민간 인력 5,500명이 누구냐면 이 중에 상당 숫자가 아마 이제 국방부에서 국방부 정보본부 쪽이나 CIA 쪽에서 이제 파견 나간 그 정보 관련 분석하거나 뭐 수집하거나 하는 그다음에 정비 관련 그런 인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주일미군 사령부는 요코다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5 공군 사령관이 주일미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고요. 제5 공군은 1941년 9월에 창설된 유서 깊은 공군으로 아태지역 안정과 침략 억제를 위해 위기 대처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역과 민간 인력을 포함해 15,000여 명이 근무 중입니다. 150여 대 미공군 전투기들이 미사와 가데나 기지에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함대인 미 제7함대는 요코스카에 기지를 두고 있고요. 비록 주일 해군은 주일 미 해군이죠. 그러니까 주일 해군이라고 표현하기가 되게 웃긴데 주일 미 해군이라고 하는 게 맞죠. 67,500명, 6,750명이지만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의 모항이 요코스카라는 점에서 주일 미군의 중요성은 부각됩니다. 제7함대는 핵잠수함 등 50에서 60척의 최정예 전투함정, 이게 사실 티어 1급입니다. 제7함대에 소속되어 있는 전투함정 같은 경우에는 구식이나 낡은 게 별로 없어요. 가장 실전적인 전투함들이 여기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지스 전투함이거나 뭐 그 부속함들이고요. 그다음에 350대의 항공기가 350여 대 정도라면 여기서 대충 100대 빼고 그 다음에 뭐 헬기, 해병대용 빼면은 대충 항공모함 숫자가 나오죠. 항공모함이 아마 2척 정도 여기 상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6만여 명의 해군 및 해병 세력을 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주일 미 해군 능력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요, 사실 항공기 숫자만 봐도 어지간한 나라 공군력값 안 먹고 지금 해군 숫자 보십시오. 50에서 60척의 최정예 전투함정이면 사실 제7함대만 합쳐도 대한민국 해군보다 얘들이 더 세요. 엄밀히 말하면. 따라서 주일 해군 전력은 수치상으로는 계산하기 어려운 전투력을 가지며
다분히 세계 및 지역 전략의 고려가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주일 미 해군하고 그다음에 해상자위대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이 이제 공동 작전을 하게 되면 여기다 호주 해군까지 와서 붙으면 호주 해군은 뭐 숫자 얼마 안 되니까 붙어나 말합니다만 공동 작전을 하게 될 경우에 이 동북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를 커버했을 때 여기에 대적할 만한 어떤 함대 세력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러시아도 이걸 커버를 못합니다. 중국은 더더욱 커버를 못하고요. 이로써 주일 해군은 서태평양 및 인도양과 불가분의 연관성을 지닌다. 그리고 사실 중동 쪽으로 가면 제6함대가 거기 주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 함대가 합칠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 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 미제 7함대하고 중동에 주둔하고 있는 미제 6함대가 아마 태평양 쪽으로 쓱 올 겁니다. 중동하고 인도양을 커버하는 게 6함대인데 그러면 통상 이제 항공모함 4척에다가 네, 항공모함 4척에 각종 전투함 하면 거의 한 100척의 함들이 서해하고 동해에서 북한을 포위해 들어갑니다. 이러면 북한은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북한에는 보트 한 척 못 들어가고요. 해상봉쇄당해서 매일 폭격이 되고요. 그러다가 뭐 한국하고 일본도 있으니까 제3해병원정단은 오키나와에 준하고 있는 주일 미 해병대로 소장 또는 준장이 지휘를 하고요. 오키나와 주둔군은 오키나와 가용 면적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주일 미군 시설의 거의 75%가 여기에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키나와 본토 면적의 10% 되게 큰 데입니다. 여기 엄청나게 큰 비행장이 있고 오키나와의 그 나하에 있는 공항도 미군하고 이제 항공자위대가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오키나와는 거의 사실 대부분 그 군사기지라고 보시면 돼요. 오키나와 괌 같은 경우에는. 이는 오키나와가 동중국해의 핵심 지역으로 중국의 해태평양 진출을 억제하는 전략적인 요충지 이제 관문 역할을 하고 있고 남중국해와 인도양으로 연결되는 주요 해상교통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미국은 오키나와를 1972년 일본으로 반환할 때 그 센카쿠 열도 중명 이제 조도 센카쿠 열도에 대한 행정 통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여전히 이 지역에 대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데 중국은 이 센카쿠 열도가 중국 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왜냐면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에 돌려줄 때 그 전에는 그럼 이 센카쿠 열도는 사실 오키나와의 관리 영역하에 들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대만이 이제 오키나와를 지배를 했다. 그래서 이거 센카쿠 열도는 대만 거다. 또 이제 중국 명나라가 오키나와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키나와는 중국 거니까 센카쿠 열도도 중국 거다. 이런 얘기로 지금 지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뭔 소리야? 오키나와는 일본 거니까 당연히 센카쿠 열도도 일본 거다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예전부터 싸웠는데 뭐 예전부터 싸운 건 아니지. 사실 싸우기 시작한 건 90년대부터고 이 센카쿠 열도 밑에 거대한 유전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이렇게 싸우는 거지. 그전에는 그냥 서로 갖기 싫어가지고 니네가 하든지 뭐 이러고 그냥 방치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미국이 오키나와를 반환하면서 이 센카쿠 열도까지 딱 찍어가지고 같이 반환한 거예요. 중국과 일본 간의 해상 영토 분쟁이 지속되는 한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위상과 역할은 지속될 것이며 미국이 양국의 분쟁 조정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미일 동맹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주일미군 병력수와 전개 부대 등 그 주일미군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육군 2,500명이라고 되어 있고 제구 전역 전투 영역 육군 지역사령부 여기 아마 델타 포스라고 불리는 일부 이제 육군 특전대 병력이랑 그린베레 얘네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군이 이제 6,750명, 핵 추진 항모가 1척, 그다음에 미사일 순양함 2척, 그다음에 뭐 미사일 구축함 8척. 여기 보시면 이제 핵 추진 항모가 1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위기 시에 핵 추진 항모 존 스테니스가 이제 추가 지원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척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뭐 두 척이 상시 여기 와서 작전을 하기도 하니까요. 상륙 지함이 한 척, 기뢰 대응함 한 척, 상륙 강습함 한 척, 상륙함 두 척 이렇게 요코스카에 주둔하고 있고요. 그 다음 공군 같은 경우에는 12,500명, 제5 공군사령부, 제1 전투비행단, 제2 전투비행단, 탐색구조대대, 조기경보대대, 특수작전전대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5 전투비행단이 이제 미자와 기지에 F-16 전투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자와는 제가 알기로는 그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만약에 뭔가 보낼 때 여기서 대응해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C-130 공수비행단이 이제 요코다에 있고 보시면 상당히 큰 숫자가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이제 배치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의 후덴마 보시면 여기 14,950명, 그러니까 일본 본토보다는 보시면 일본 본토보다는 오키나와에 훨씬 더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제3해병사단이 있고 전투비행대대, 그 다음에 공중급유기대대, 수송헬기대대, 그리고 이제 등이 있고요. 총 80여 개 기지, 뭐 크고 작은 기지들이 되게 많은데 물론 이게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다 흩어져 있죠. 총 80여 개의 크고 작은 기지들이 있고 이 안에 뭐 미사일이란다, 저기 미사일 감시용 레이더 기지라든지 또는 뭐 감청용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주일 미군 전개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자와 공기지는 F-16 운용하는 이게 있고, 미군 P-3 대잠초기가 주둔하고 있고, 인접 지역인 샤리키에는 미 육군의 미사일 방어 엑스밴드 레이더가 체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엑스밴드 레이더는 성주에 있는 사드 레이더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코다 주일미군 사령부에는 제5 공군 사령부와 제374 공수비행단이 주둔하고 있고요. 인근의 자마에는 이제 미 1군단 전방사령부가 있습니다. 요코스카 주일미 해군사령부에는 이제 항모, 순양함, 구축함, 상륙함이 있고요. 아츠기 해군기지에는 이제 FA-18 등 여러 함재기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함재기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훈련을 지상기지에서 받다가 필요하면 이제 항공모함에 가서 작전 시에 이제 항공모함 출항할 때는 항공모함으로 이동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이와쿠니 해병기지에는 제 해병대 12항공단이 있고 여기는 이제 FA-18, AB-8 해리어, EA-6 전자전기, 그다음에 UC-12 다용도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기 U라고 붙어 있는 게 다용도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찰용 감시 항공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세보 해군기지는 상륙 돌격 함정, 기뢰 제거함, 수송함 등 이제 다양한 그 지원함 등이 위치하고 있고요. 오키나와 섬에는 잔뜩 있습니다. 뭔가 뭐 특수공정단, 그 다음에 뭐 팩3 패트리어트 미사일 뭐 하여튼 잔뜩 있어요. 오키나와에. 특수공정단이라고 하는 게 아마 이제 공수부대를 얘기할 텐데 이게 뭐 특수부대 개념이겠죠. 가데나 후덴마에 보면 그렇죠. 오키나와에 여기 보시면 토리 기지에, 오키나와 토리 기지에 뭐가 있냐면 US 아미 퍼스트 바탈리온 1군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퍼스트 스페셜 포스 그룹,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제1특전단입니다. 그린벨에 제1특전단이 있고, 댄스 서포트 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10 지원 부대가 여기 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기지는 군별 특징이 있으나 전술 및 전략 자산을 포함하여 대체로 전자통신 및 훈련장, 그리고 병참 및 저장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육군의 경우 캠프 자마를 비롯해서 지휘소, 항만시설, 병참, 저장고, 전자통신시설, 숙소와 휴양시설 등 15개 지역에 분산이 되어 있고요. 해군의 경우에는 항공, 전자통신, 유료저장, 항만, 그다음에 뭐 훈련장, 여기 행가라고 불리는 거는 항공기가 들어가 있는 쉘터 같은 걸 말합니다. 숙소, 휴양시설이 31개 지역에 분산되어 있고요. 이렇게 다 합쳐서 80개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주일미군은 홋카이도의 치도세, 이바라키의 하쿠리,
이시카와의 고마츠, 도토리의 미호, 미야자키의 누타마루, 후쿠오카의 찌키 항저대 비행장을 비롯해서 총 49개 지역에 일본 자위대 기지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특징적인 건데요. 주한미군이라도, 아무리 주한미군이라도 한국군 기지를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다른 나라고 군사 보안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지들이 쓰고 싶다면 마음대로 들어가 쓸 수가 없는데, 물론 이제 일본도 절차는 있습니다만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게 쉽게 주일미군이 일본 자위대 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주일미군한테는. 이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주일미군은 오키나와를 비롯해서 일본 전역의 이제 군사기지를 활용하는 가운데 일본 열도에 대한 방위 공약을 이행하는 한편 아태 지역 및 세계 전략 수행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주일미군은 해군, 공군, 해병대 중심의 기동군이라는 점에서 미사일 방어, 공해 전투, 킬체인 등 임무 수행을 위한 최첨단 군사무기와 장비로 무장을 하고 있고 일본의 그 경제적, 사회적 안정과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죠. 이로써 일본은 1980년대 말 이래 주둔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미일 동맹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Turn to Asia 및 아시아 중시 정책 Pivot to Asia 의 핵심이 중국 억제에 있다는 것과 이를 직접 다루는 것이 주일미군과 이제 일본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주일미군에 대한 위상과 역할을 재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대서양과 태평양의 해군력을 50대 50으로 유지하던 것을 태평양으로 10% 이전해서 태평양 세력이 미 해군력의 60%가 되도록 한 것도 이와 직결됩니다. 이로써 일본의 주일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은 중국에 대한 억제력 증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자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필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방위비 분담의 연혁, 일본이 그럼 어떻게 이제 미군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을 해왔는가,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미국 주둔군에 대한 일본의 방위비 분담 역사는 태평양 전쟁 패전국으로부터 연합국들과의 화해로 전범국가 불명예를 회복한 시기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항복과 함께 찾아온 미군의 일본 열도 점령과 강력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사회문화적 개혁과 개방으로 급속한 서구화가 촉진되었는데 이는 강자의 논리에 순종하는 일본 국민의 정신을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편승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 가운데 안전 보장을 위한 이제 기지 제공, 나아가 인력 제공과 분담금 기여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는 오늘날 일본의 경제 재건, 나아가 국가 재건의 기초가 되는데 대가 또는 주고받기라는 일본 특유의 자주정신과 자존심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조그만 거라도 선물을 하고 상대방에게, 그리고 조그만 거라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받으면 거기다가 보답을 하고, 이게 누구에게 이제 신세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신세져서 내가 누구에게 뭔가 신세를 지운다, 내가 누구에게 뭔가 신세를 져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뭔가를 받으면 반드시 그리고 보답을 하는 거예요. 미국 역시 미일 동맹이 아태 지역 안보의 주춧돌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방위비 분담은 상호 보완적, 윈윈하는 관계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의 원활한 작전 수행과 생활 편의를 위해 필수적인 주둔 지역의 일본인들을 고용해서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일 주둔군 지휘협정 규정에 따라 주일미군을 위해서 비정규직 포함 26,000명의 일본인 고용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급 사령부 사무직원, 유지, 보호를 위한 기술요원, 경비보안요원, 소방대, 복지시설 근무인원 등 시설과 구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번 방위비 분담의 근거. 방위비 분담의 근거.
일본의 방위비 분담의 근거는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병행 체결되고 52년 4월 28일 발효된 미일 안전보장조약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명문화는 60년 1월 개정돼서 60년 6월에 발효된 한미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제6조입니다. 여기 합의된 조약의 제6조에는 일본의 안전과 극동에 있어서의 국제 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미 합중국은 그의 육군, 공군 및 해군에 의한 일본 국내의 시설 및 구역의 사용권을 허여받는다. 허가해서 이제 뭐 허락받는다는 거죠. 전기한 시설 및, 그러니까 앞에 기술한 시설 및 구역의 사용권과 일본 국내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는 1952년 4월 28일 발효된 미 합중국과 일본국 간의 안전보장조약 제3조에 근거한 행정협정에 대신하는 별도의 협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규정했습니다. 1960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설명되고 60년 6월에 발효된 일본과 미 합중국 간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6조에 기초한 시설 구역 및 일본에서 미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이하 이제 주일 미군 지휘협정, 그러니까 USFJ 소파, 통상 J 소파라고 하는데, 23조 3개, 3개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은 이 협정의 존속 기간 중에 다음 2항에서 제시된 바 일본이 부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본의 비용 부담을 지우지 않고 주일 미군 유지에 관한 일체의 부대 비용을 담당하기로 합의한다. 이 말은 뭐냐? 일본이 부담할 돈이 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돈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일본에게도 일부 부담을 씌우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이 협정의 존속 기간 중 미국의 비용 부담을 지우지 않고 2조와 3조에서 제시된 바대로 비행장, 항구 등 공동사용시설과 구역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 및 구역 또는 노선권의 소유자와 제공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기로 합의한다. 그러니까 다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건비만 내겠다는 거예요. 자, 또 미군 소속의 군인들의 월급만 내겠다 이겁니다. 이 협정으로부터 대두될 재정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회계를 위한 미일 정부 간 체제가 실행될 것이라는데 합의한다. 뭐 회계라든지 뭐 어떻게 돈 주고 받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따로 만들자는 거고요. 1960년 주일 미군 지휘협정에 의해서 미국은 일본에 공식적으로 군대의 주둔이 허락됐고 미국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사유지는 소유자에게 임차 비용을 지불하고 국가 공유지는 대여의 형식으로 주일 미군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 소유주로부터 임차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토지 수용 및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제반 토지 소유주의 손실을 보상한 후에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사버린다는 거죠. 국가가 강제로. 나아가 일본은 미일 안보 체제의 유연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에서 접수국 지원 부담에 접근하고 있는데요.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은 주일 미군 주둔비 부담에 상당한 압력을 받음에 따라 일본은 주일 미군 지휘협정 틀 내에서 최대한 가능한 노력을 경주를 했습니다. 즉 1978년 회계연도에 일본 정부는 복지비용과 같은 노동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했고 1979년 회계연도에는 미국 달러 대비 엔화 가치 고조에 따라 시설 개선 계획을 부담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노동비용의 급상승으로 주일 미군 일본인 고용원들의 고용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해서 주일 미군의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대두됐습니다. 이에 미일 양국은 1987년 주일 미군 지휘협정 24조에 따른 특별조치에 합의를 했고요. 이것이 이른바 주일 미군 지휘협정에서 규정한 비용 부담의 원칙의 예외적인 잠정 조치인 특별협정입니다. 즉 소파에서 규정한 미국의 총체적 부담 규정을 일본이 노무 비용 확대를 통한 일본 부담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게 협정 맺어가지고 일본이 어느 정도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협정을 맺었다는 거죠. 특별협정은 왜냐하면 원래 같으면 미국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미국이 왔으니까. 근데 특별협정을 맺어서 일본이 이 레이버 코스트라고 하는 노무 비용은 내주는 걸로
우린 지금 그 노무 비용도 사실은 미국이 부담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나중에 백으로 주긴 한답니다만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약간 조약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협정은 1991년 회계연도부터는 설비 시설 비용, 또 미일 공동안보 선언이 있었던 96년 회계연도부터는 훈련 재배치 비용까지 확대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실 설비나 시설 비용은 그렇다 치고 훈련 재배치 비용까지 부담하는 게 이건 좀 아니다 싶.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게 이것까지 부담해 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공모함이 훈련 때문에 미국에서 만약에 저 동해까지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훈련 재배치 비용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그 항공모함에 탑승한 탑승 승무원들이 먹는 식대, 그러니까 이제 먹는 식량, 연료 이런 걸 다 돈으로 환산해서 달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우린 이걸 안 줘요. 근데 야, 이 니네가 훈련하러 오는데 왜 우리가 그 비용까지 대줘야 되냐? 이러는데 그 일본은 그걸 대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주둔국 지원 부담 차원에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일미군을 지원해 왔으며 1990년 회계연도에 예산이 최고조에 도달했다가 그 이후 점차 감소 중입니다. 2010년의 종합 검토 결과 일본은 5년간 주일미군을 위해 매년 부담하는 비용이 2010년 회계연도와 같은 수준인 1881억 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비용으로 따지면 2조쯤 되죠. 1조 8천억. 1조 한 2조 되겠네. 한 2조 원쯤 되죠. 이는 그러니까 이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매년 부담한 비용이 매년 2조씩 줬다는 겁니다. 이는 2013년 방위비 4조 6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한 40조, 한 45조, 한 50조쯤 되는데 대비 4%가 넘는 높은 금액을 매년 제공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조니까 5년 동안 줬으니까 한 10조 줬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2013년 방위비가 한 46조, 한 50조쯤 되니까 이 방위비 대비해서 4%가 넘는 높은 금액을 매년 준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쪼개면 2조니까 2조 50조 이렇게 248이니까 대충 한 그쯤 되죠. 계산하면 이제 한 4%. 이걸 미국한테 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돈을. 상당히 불합리한 거죠, 사실은. 그 다음 이어지는 방위비 분담의 현실과 평가 부분은 9강 중편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